여러분들이 1년 내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남들 다 놀 때 나도 놀 수 있느냐, 아니면 남들 다 놀 때 좌절감에 빠져서 또다시 한번 여러 가지 갈등도 겪고 혼돈도 겪다가 다시 에너지를 모아서 시작하느냐, 뭐 그건 좀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도 뭐 이제 여러 명 연락 와서 뭐 이제 된 애들, 안 된 애들은 연락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연락 안 옵니다. 연락 안 오고 자기가 제대로 안 된 거에 대한 부끄러움도 있고 자괴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가 되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우리는 뭐 걔네들은 걔네들이고 이제 여러분들 초점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두 가지 방향, 여러분 프린트물 다 받았죠? 프린트물 받은 방향대로 우선 갈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만. 우선은 첫 번째는 케이스 스타디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고2에서 고3까지 올라가는 지금 상황에서 나는 어떤 목표를 두고서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학원을 다닐 것인가, 그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열심히만 하면 안 되고 방향이 정해져야 열심히 하는 거지, 방향도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목표 중에 어느 거에 해당되는 건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로 어떤 학생이 성적이 향상이 됐고 또 어떤 학생이 자기의 성적을 그대로 잘 유지해 나갔는지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장모모라는 학생이에요. 이게 3월달 성적입니다. 3월달 성적. 여기서의 7은 국어 성적이고 8은 수학 성적이고 세 번째 게 영어예요. 지금 노란색으로 한 게 영어고 뒤에 8, 7은 이제 탐구가 되겠죠. 탐구. 이걸로 어디 갈 수 있을까? 아무 데도 못 가요. 갈 곳이 없다. 갈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 이 학원 학생은 아니고 제가 재수학원을 나가면서 제가 담임으로 있었던 학생이에요. 예비역이고 나이는 25. 집은 저 시골.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충청도 시골에서 자라서 부모하고 형제가 따로 떨어져서 살았던 학생이에요. 학생이라고 하긴 조금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몸에는 문신이 많아요. 막 등 열면 뭐 도깨비가 있고요. 등짝엔 도깨비, 앞에는 호랑이. 뭘 상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본인이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은 군대까지 가면 남자들은 군대에서 제대하면 또 다른 속해야 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그 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인간은 고립감을 느끼는 순간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8이면은 무슨 의미냐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알파벳이 나열되어 있는 단어를 읽을 줄 몰라요. 그럼 읽을 줄 모르면 들릴까 안 들릴까? 당연히 안 들리겠죠. 이런 학생. 수준은 이런 학생이에요. 영어만 얘기할게요. 영어만.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도 7등급을 받았어요. 9월까지 5등급이고요. 그러니까 50점대, 30점대, 20점대였다는 소리고, 그랬다는 뜻은 여기까지는 뭐 거의 다 찍었다는 뜻인데, 그럼 이 학생이 처음에 이 성적을 받았을 때 느낄 자괴감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2개월 공부하고 8등급이 나왔는데 우리 같으면 2, 3개월 공부하고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떠겠니? 당연히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양반은 그걸 똑같이 느끼지만 또 다른 점은 자기가 느끼는 자괴감보다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내딛는 걸음이 좀 서툴다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걸어갔어요. 마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뛰는 아이들이 있니 없니?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없죠?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PT를 좀 하는데 집에서 그 걸음마를 하는 PT가 있어요. 허벅지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1분만 해도 막 다리가 저려요. 너무너무 아파. 근데 아이들은 몇 번이고 계속 걷죠. 걷는 것보다 기어가죠.
기어가는 걸 통해서 허벅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어갈 때 허벅지가 아프면 보통은 멈추지만 당연히 멈추죠. 아이들도 기어가다가 허벅지가 아프면 멈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멈춰요. 근데 그렇지만 멈춘다고 해서 실망은 하진 않죠. 한 1분 기어가다가 아파가지고 멈췄을 때 자괴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단 말이야. 쉬었다가 또 가죠. 우리의 공부도 마찬가지고. 이 학생이 그렇게 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단어 외우고 어느 정도였냐면 단어를 제가 옆에서 읽어줘요. 읽어주면 그것을 한글로 발음을 적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학생이고 이렇게 해서 가다가 나중에 이제 2까지 올라오게 된 거죠. 이걸 그냥 간략하게 몇 번 얘기해가지고 이 학생이 지나온 과정들을 다 한꺼번에 한 문장, 한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이제 감정적으로 보면 어떤 감정일지는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아, 이 양반이 이런 감정이었겠구나. 한번 이입을 해보세요. 8이라는 숫자를 받았어. 물론 받아본 적은 없겠지만 8이라는 숫자를 본인이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들. 다음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학생도 똑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아까 학생이랑 똑같죠. 세 번째 학생은 무난합니다. 그냥 무난한데 굉장히 천천히 올라간. 아까는 좀 급격하게 올라간 케이스고 이 정도도. 거꾸로 간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영어는 웬만하면 없어요.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올라오면 그 이하로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알겠죠? 이게 성적 향상의 케이스예요. 그럼 이제 이 성적을 향상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건 여기 공통적인 거는 이 학생들이 다 2등급을 받은 건데 2등급 정도 받으려면은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거는 어휘력밖에 없습니다. 어휘하고 어느 정도의 해석력만 갖추면 2등급은 절로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시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설사 내가 정시로 간다 하더라도 입학에 대한 요새 분석을 보면 서울권, 경기권은 거의 대부분 그 학습 정시 입시 자료가 나와요. 정시 입시 자료에. 입시 자료를 보면 영어에 대한 등급 평가가 뭐 1등급은 만점을 주면 뭐 2등급은 뭐 한 4점 차이가 있고 6점 차이를 주는 학교도 있고 2점씩 주는 학교도 있지만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받아야 될 등급에 나오는 입시 요강에서 제시된 정보는 다 1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서울을 하려면 적어도 1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2가 나와도 갈 수는 있어요. 정시에서. 수시는 한번 생각해 보죠. 수시를 많이 생각을 할 텐데 대부분 최저가 있는 수시를 내가 정해서 간다면 어떤 과목이 가장 등급을 받기 쉬울까? 영어예요. 영어. 한국사 갖고 우린 평가 안 하잖아. 영어입니다. 그래서 뭐 세계합의 뭐 6이든 4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영어에서 등급 확보하는 게 가장 좋고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휘력만 갖춰지게 되면 2등급 받는 것은 그닥 어렵지는 않다. 물론 고난한 과정을 거치긴 해야 되겠지만 다음은 성적 유지 학생이에요. 성적 유지. 이 학생은 계속 2 찍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1 찍은 학생. 그러니까 요 2와 1은 차이가 조금 커요. 가령 예를 들면 이쪽 받은 점수들은 다 85점 이상. 만약에 내가 수능을 봤는데 89점을 받았어. 억울해 안 억울해? 당연히 억울하죠. 억울하단 말이야. 한 문제만 더 맞췄어도 내가 실수 하나만 줄였어도 1등급은 나오는 건데 이 학생들 성적 유지라는 거는 솔직히 향상보다는 쉬울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진 않아요. 다른 과목과의 균형도 맞춰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학생은 이따가 이제 만날 학생이에요. 이따가 만날 학생. 이 학생이 이제 서울대 이번에 합격한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그냥 꾸준하게 뭐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뭐 향상 같기도 하고 유지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자기 본인의 목적은 1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실수를 좀 많이 하는 케이스들. 하지만 실력은 괜찮은 학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거는 내가 성적을 유지할 거냐, 향상시킬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고 선택한 다음에 그것은 또 목표는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짜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 학생은 이제 이 학생도 아까 막 원장님이 소리 지른 학생이에요. 이 학생 뭐 계속 1등급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는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전달받고 뭐 소문으로도 듣고 해봤지만 실상 몸으로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뭔지 알겠죠? 자, 그래서 대충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어떤 상황이냐? 그거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방향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짧게 끝낼게요. 그래서 렉처는 강의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거냐? 강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혹시 책은 받으셨나요? 책은 아직 안 받았죠? 책을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책을 직접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책에 대해서 진도사항은 자세하게 나중에 책을 받으시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의는 이렇게 두 가지로 원래는 세 개가 필요해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어휘 구문이 필요한데 어휘 구문을 강의로서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이저학원을 꾸준히 다닌 학생이든 또는 타 학원에서 다니다가 여기로 온 학생이든 어떤 학생이든 간에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다 알 거예요. 요거는 해석을 위한 기본이죠. 해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아직 초창기니까 시즌 1이에요. 시즌 1. 문장과 문장의 연결성. 보통 요런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많이 학교에서도 생략을 하고 바로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건너뛰는 경우가 있는데 왜 건너뛰냐면 해석이 되면 당연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근데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를 어떻게 알게 되냐면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지문을 읽긴 읽었고 해석은 했는데 해석집도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경우는 요 2번이 생략이 된 거죠.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해석이라 하고 여기서부터는 요거를 우리는 독해라고 합니다. 독해. 그리고 요거는 그냥 문제를 푸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답으로 가는 것은 요거를 봐야 되긴 하지만 요게 선행이 안 되면 요거는 아무것도 풀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독해가 안 된다는 거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와 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할 수 있지만 해석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독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독해가 뭐냐면 읽고 뭐 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예요. 읽고 이해하는 거. 요거는 그냥 읽는 거죠. 읽고 의미만 전달을 받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해로 넘어갈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뭔지 알겠죠? 우리는 요거를 주안점으로 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업을 해 나가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 연결성, 즉 아까 두 번째 파트에서 나온 것들을 얘기를 해보면, 그럼 이제 국어에서 뭐 국어가 요새는 많이 어렵죠. 작년보다 올해가 좀 쉽다고는 얘기하지만 국어 성적 올리기도 만만치 않아요. 이 연결성 찾기는 비문학 다 풀어봤죠? 비문학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비문학하고. 비문학 지문이 영어 지문보다 훨씬 기니까. 그럼 그 긴 지문을 짧은 시간 내에 풀려면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서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정한 방향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시간은 많이 걸리고 많이 읽긴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하는 경우, 그때 이제 우리는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연습을 해볼 거예요. 중심 소재 찾고 주제를 찾고, 요것이 독해의 첫 출발입니다. 독해의 출발. 해석의 첫 출발이 아니고 독해의 첫 출발이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찾을 것이냐? 중심 소재와 주제를 알려주는 시그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런 표시가 나오면 중심 소재구나 주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겠죠? 가령 예를 들면 문장이 이렇게 보통 한 지문에 많으면 한 8문장, 뭐 아니면 10문장, 적으면 한 3, 4문장으로도 한 지문이 구성이 돼요. 그러면 이 문장들은 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여러분들이 이 연결고리를 찾아야 이해가 되는 거고, 이 연결고리를 못 찾으면 그때는 여러분들은 읽고 해석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연결을 돼서 찾아볼 것이냐,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고 거기에 첫 출발이 중심 소재 찾고 주제 찾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문장은 그럼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요거는 참고로 해두세요. 요거 우리가 좀 약간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 가지고서 우리가 문장은 어떤 식으로 연결됐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커다란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빨리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방향. 요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점수를 얻기 위한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최종 해결책이고 문제풀이 기술이라고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기술이 여러 가지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풀 때 기술이 한 8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막상 문제를 풀면 어떤 기술을 적용해야 될지는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단순하게 평가원에 또는 수능 코드가 있거든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매년 평가원에서는 수능 출제 방침이라는 게 출간이 돼요.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주제 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제목 문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빈칸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거기에 출제 방침에 나와요. 그것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삼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라는 거죠. 요 ABCD는 수능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여기서 이제 보통 등급이 결정이 되는 문제들이 되겠죠. 그 대입하에는 뭐 주제나 제목, 요지, 주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심지어 플러스 심경도 있고요. 목적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들은 그닥 어렵진 않으니까 우리는 주로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법은 별개로 하고 어휘가 이제 바로 연결성을 묻는 문제고요. 이런 것들 다 등급을 가르는 그러한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접쓰기는 순서 삽입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코드가 다 있어요. 풀어가는 방식들이 풀어가는 방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지시해 주는 대로만 따라 한다면 이 문제 푸는 거는 어느 정도의 연습 기간을 걸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지문들이에요. 알겠죠? 요게 이제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거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겨울방학 동안 해야 될 것들입니다. 기출 문제를 가지고 겨울방학 동안 해야 될 것들이고 요게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죠?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내신도 준비하고 수능도 같이 준비하는 EBS 교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배웠던 걸 고스란히 여기다가 적용시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의 구성만 우선 얘기를 할게요. 강의 구성은 주 2회 수업반이 있고 주 1회 수업반이 있어요. 주 2회 수업반은 이렇게 요일하고 시간대가 정해져 있고요. 주 1회 수업은 목요일 또는 일요일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일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수업 진행은 첫 10분은 리뷰 테스트를 합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복습하는 거. 간단하게 테스트지를 나눠주면 여러분들은 테스트에다 답을 다시면 돼요. 단어 테스트는 따로 보고요. 그 다음에 강의의 구성은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거는 글의 구조부터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유형별 풀이 방향을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법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는 주 1회 풀게 되고요. 요게 이제 전체적인 수업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수업 진행 방식이. 그리고 과제도 이렇게 있습니다. 과제는 테스트룸에서 관리를 하고요. 어휘는 매주 400개가 제시가 됩니다. 교재 끝에 어휘집이 달려 있어요. 기출 어휘만. 테스트는 랜덤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1번에서 200번을 시험을 보면 1에서 200번 중에 몇 개를 100개를 추려서 그래서 테스트룸에서 시험을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1에서 200개를 외우면 되고 1에서 200번까지 중에서 이 100개를 골라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재시험이다. 그러면 시험 처음에 본 시험 말고 또 다른 시험지로 또 시험을 보고 가셔야 돼요. 뭔지 알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유형별 독해 과제가 매주 각 유형별로 30지문씩 제시가 됩니다. 그럼 그거는 여러분들이 과제집이니까 과제집으로 나가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30지문을 풀어 오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그 테스트에 대한 여러분들이 과제에 대한 채점은 테스트룸에서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요. 듣기 과제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따가 나중에 원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으로 푸는 듣기 교재 있죠? 뭐 센서업인가 뭐 그걸 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3학년 올라가면 듣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물론 학교별로 조금 차이는 있어요. 뭐 매일 뭐 수능 특강 영어 듣기를 가지고 방송으로 틀어줘서 문제를 풀게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굳이 시간을 내서 매일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2번씩 모의고사를 본다? 이거는 잘 안 돼요.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좀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성공적 입시를 위한 조언. 열심히만 하지 말자. 근데 열심히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인 거 아니겠어요? 엄청 주관적인 겁니다. 열심히만 한다는 거. 방향이 제일 중요하죠. 방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미리 정해놔야 열심히 하지. 방향도 없는데 열심히 가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대학을 갈 거냐, 무슨 과를 갈 거냐,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갑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가르친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목표가 다 서울대라고 칩시다. 제가 아는 학생은 서울대가 목표였어요. 올해.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시로 서울대 가면 다 맞아야 되죠. 다 맞거나 다 올 1이거나 한 2개 틀리거나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총 다 합해서 6개를 틀렸어요. 다 111인데 골고루 틀렸죠. 서울대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근데 서울대보다 못한 학교는 갈 수 있잖아. 서울대보다 못한 학교가 어디 학교가 있니? 연대나 고대는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성균관대나. 그럼 못 간 걸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방향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갈 수 있거든. 물론 아쉬움은 남겠지만. 그래서 방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어학원이니까 영어만 강조하진 않아요. 이제 고3들은 특별하게 제가 또 국어나 탐구는 제가 또 따로 과제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국어 성적이 굉장히 안 나오는 학생들이거나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고 과제를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국어학원을 따로 다니는 학생들은 별 외가 되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각 과목별로 균형을 유지해라. 국어든 영어든. 예를 들어서 국어를 아주 잘해요. 국어만 항상 1이고 뭐 수학도 잘해요. 뭐 영어가 예를 들어서 5다. 이러면 이 학생은 대부분 다 뭐에만 집중해요? 요거에 집중하겠죠. 이 과목들은 입시에 필요한 과목들은 다 자기 자식 새끼라고 생각하면 돼. 자식 새끼가 몇 명이니 그러면? 5명이죠. 국어, 영어, 수학, 탐구 1, 탐구 2. 그치? 물론 한국사까지 하면은 6자식이죠. 보통 한국사는 별 외로 두니까. 근데 올해 한국사는 되게 어렵게 나왔죠.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보통 한국사 가지고 한국사가 발목을 안 잡으려면 몇 점이 나와야 되지? 25점이 나와야 돼요. 25점보다 못 받아가지고 다른 과목에서 예를 들어 이런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른 과목 되게 잘 봤는데 1111 나왔는데 한국사가 5야. 그럼 서울대 못 가? 못 가요. 되게 웃기죠? 무슨 소린지. 그래서 근데 우리는 보통 각 과목별로 균형을 유지하라 라고 하면은 못하는 과목에 너무 많이 치중을 하는데 그랬다가는 이 자식 새끼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5명, 6명이 있는데 셋째 자식이 너무 아파. 부모로서 너무 가슴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 그래서 이 새끼한테 내가 잘해주고 싶어. 그럼 나머지 자식들은 어떨까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왜 쟤만 챙겨? 이런단 말이야. 그럼 얘에 집중하면 나머지 과목 떨어지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정말 희한하게. 그래서 골고루 여러분들 각 과목별로 골고루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균형을 유지하도록 저도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생활의 루틴을 만들어야 됩니다. 루틴을. 월요일 날은 어디 가야 되고 화요일 날은 또 어디가 각각 학원들이 다 요일별로 다 정해져 있고 해야 되는 과제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 해야 되는 것들이 어느 요일에 어느 시간에 다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다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루틴화 돼야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루틴이 정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마음만 불안해져요. 마음만. 한 과목이 안 나오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엉클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요거는 입시랑 직결된 거예요. 수시와 정시를 위한 균형된 입시 플랜을 짜고 실행하라. 아시겠죠? 저는 정시만 갈 거예요. 이건 모르겠어요. 저는 수시만 생각할 거예요. 이런 식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고 수시, 정시 다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수시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내신이죠. 내신. 전 내신 점수가 안 나와요. 뭐 이런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애초에서부터 3학년 1학기에 중간고사에 영어 성적 안 나와가지고 또는 다른 과목 성적이 안 나와서 아예 수시를 다 포기해버리고 정시만 올인해야지라고 하면 수시에 써야 될 에너지가 50이고 정시에 써야 될 에너지가 50이라고 한다면 우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좋아, 나는 수시 안 하고 정시만 할래. 이렇게 되면은 수시에 써야 될 에너지를 정시의 에너지에다가 써서 이거를 100으로 만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안 그래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어떻게? 이거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에너지는 50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들이 원래 그렇거든. 우리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수시를 쓰는 그 순간까지 그 보통 9월 달에 다 입학 원서, 수시 원서 다 쓰니까 그때까지 수시와 정시는 골고루 내가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 다음에 내신 공부 열심히 하셔라.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3학년 1학기 때 받아야 되는 영어 교재가 뭐니? 수능 특강이죠. 그냥 EBS 교재가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따로 교과서를 시험 범위로 내는 학교들도 있지만 EBS 교재가 결국은 내신 교재가 되는 거죠. 근데 또 EBS 교재는 무슨 교재도 돼요? 수능 교재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건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그래서 여기서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든 간에 수업을 잘 들으세요. 재미도 없고 지루하기도 하고 애들이 다 자요라고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내가 수업에 집중을 해서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재미없어도 들어라. 오케이?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릴 말이에요. 수업을 재미로 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재미로 살 수는 없잖아. 물론 인생이 재밌으면 좋겠지만 결과가 재미없으면 인생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결과가 재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픈 과정을 겪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 정도로 하고 혹시 요거는 다 받으셨어요? 요거? 이거 다 안 줬네? 안 받은 사람 요거 이따가 데스크에서 달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는 건지에 대한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돼요. 됐죠?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없죠? 빨리 끝났죠? 40분이면 뭐 금방 끝난 거지 뭐. 그러면 이제 이따가 뭐 학생들 올 거예요. 학생들 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고 여러분들 질문을 던져도 돼요. 저한테는 질문할 거 없죠? 그렇죠? 아저씨한테 질문할 건 없잖아. 오빠나 뭐 형한테 질문을 하시고 그 양반들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어느 대학인지 궁금하겠지? 너무도 말해. 나는 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과에 들어간 이시온이라고 해. 또 하나 요리하기 맞아, 다른 학교도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 입학했어. 그에 비해 나는 건국대학교 항공우주 시스템공학과에 합격했고 내 별명이 있어. 이구역 수시왕이라고. 수시 3개를 붙었거든. 근데 건대가 제일 높아서 그것만 얘기할게. 내가 무슨 전형으로 합격을 했냐면은 3개 다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합격을 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이주화를 1학년 때부터 이제 피터 선생님하고 같이 생기부를 잘 준비해온 덕에 이제 내 생기부가 가장 합격에 큰 메리트가 아니었나고 생각을 해. 너는? 난 전형부터 설명을 하면 서울대는 일반 전형으로 들어갔고 연대는 이번에 새로 생긴 면접형으로 들어갔는데 우선 둘 다 학생부 종합이다 보니까 난 내신하고 그다음에 생기부 내용하고 다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일단 내신은 진짜 어디 학교를 가든 중요하니까 3학년 1학기 전부 다 놓치지 않고 다 챙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신도 보는데 솔직히 내 내신으로는 그 내가 합격한 대학을 바로 들어가진 못했을 텐데 이게 생기부 활동도 굉장히 중요해. 난 뭐 진학사 같은 데 보면 다 신청을 하거든. 다 이 전형에 성적 몇으로 들어갔는지. 그럼 내가 거의 꼴등이었는데 아무래도 학생부 활동이 좀 있다 보니까 잘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솔직히 고등학생으로서 진로에 맞는 활동을 벌써부터 찾긴 힘든데 그냥 최대한 많이 시도해보는 걸 추천할게. 재미없지? 시험도 막 끝났을 텐데. 그래도 수능이 300 며칠 밖에 안 남은 수험생으로서 본분에 맞게 잘 공부하고 미안해. 여기 이제 선생님이 몇 가지 이제 조언해줄 만한 질문들을 쫙 뽑아봤는데 내신 기간과 내신 기간이 아닐 때 공부량의 차이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아. 나는 내신 기간 때는 일단 학교 가면은 이제 쉬는 시간마다 지구과학을 공부했어. 지구과학은 암기 과목이라 암기 과목은 다들 하나씩 하니까 그거 쉬는 시간하고 점심 시간에 잘 하면 되고 이제 학교 수업 때는 이제 질문 위주로 이제 수업에 참여했고 또 이제 이주하고 이제 수학학원 이런 데 다니면서 모자란 부분 이제 보충하고 한 10시 정도에 끝나면 이제 집 근처 독서실 가서 한 2시까지 공부하다가 또 오고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를 준비했어. 내신 때는. 그리고 내신이 아닐 때는 나는 공부를 안 했어. 내신 때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PC방 가고 맨날 축구하고 그랬는데 너네가 이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봐.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대학을 좀 잘 못 가서 그것들이 원인이라고 보긴 하는데 이제 너희들이 여기 실패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표본으로 삼고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 남자애들 너 PC방 가? PC방 가? 가끔 가? PC방은 되도록이면 가지 마. 진짜 안 좋아. 여기 맞다. 공부 스트레스. 너네가 이제 시험이 막 끝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뭐 여자애들은 이제 연신내 갔겠고 노래방 갔겠고 남자애들은 PC방 갔겠고 뭐 똑같아. 스트레스는 그렇게 푸는 거야. 근데 너무 과하지 않게 그냥 적정한 선에서 놀고 또 집에 와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는 최고의 공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고 봐. 그에 비해 서울대는 좀 다르겠지. 나는 내가 경험해본 결과 좀 남자애들 좀 PC방 좀 다니고 좀 여자애들도 좀 놀고 그런 걸 좀 추천하고 싶은데 내가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컴퓨터 게임을 아예 접었거든. 근데 진짜
너무 처음 1, 2년간은 내가 중3 때 막 새벽 3시까지도 롤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바꿨거든. 성능이 안 좋아서 게임을 많이 못했어. 안 하고 싶은데 못한 거지. 그래서 안 왔는데 이제 수시 다 끝나고 3학년 올라오고 이제 2학기 되니까 애들 다 수시 하나둘씩 합격하는데 이제 나는 계속 수능 공부하고 면접 준비해야 되나. 근데 1, 2년간 게임 못했던 게 이제 그때 막 끌어올라가지고 수능 앞두고는 진짜 공부를 거의 못했거든. 그래서 수능 점수가 좀 안 좋은 편인데 좀 많이 안 좋은데 그래서 솔직히 좀 아예 그렇게 완전히 억누르고 참는 것보다는 그냥 남자애들은 PC방도 다니고 여자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너네들 놀고 좀, 좀 풀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수업 내가 내 공부 스타일 얘기하자면 나 혼자 있을 때 공부를 거의 못해. 그래서 항상 친구들 부르고 학원에 오고 그러거든. 혼자 있으면 앞에 있는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래서 못하는데 그래서 뭐 독서실 다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학원에 틀어박히려고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 혼자 있으면 계속 핸드폰을 보고 이러니까 그래서 자신만의 공부하면 다 다르겠지만 뭐 독서실이든 학원이든 만약 학원이 맞으면 학원이 너무 힘들고 다니기 싫더라도 2주와 오는 거 너무 싫었었는데 이렇게 다니니까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너네도 참고 다니길 바래. 이제 대표님이 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질문지에 2주와 어학원을 다니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대표님이 오실 줄 알고 맨 마지막에 남겨뒀지. 내가 이제 얘기 처음에도 말했듯이 이제 나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도 이제 자사고 면접 때문에 이제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아예 고등학교 나이스라는 체제를 몰랐어. 생기부라는 것도 몰랐는데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간담회도 하고 뭐 1대1 면담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내 머릿속에서 점점 그 틀이 잡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각자 만들어 놓은 생기부가 다 있겠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님께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첨삭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장 큰 소득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내 영어 실력보다 그게 더 이 학원을 다니면서 많이 발전한 게 아닌가 싶어. 뭐 생기부 궁금해? 간단히 얘기해 주자면은 생기부 일단 쪽수는 26장이야. 26장인데 뭐 그건 내가 말로 다 채운 거고 상은 한 40개 정도? 봉사 시간은 3년 다 합쳐서 180시간. 그리고 내신은 각 대학마다 다르지만 1.8에서 2.0까지 끊겨. 더 궁금해? 없는데. 서울대는 어때?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손 들어서. 없앴어요? 나 투지였다가 지금 바꿨지. 지금 바꿔도 되잖아. 나는 계속 스마트폰을 계속 썼는데 최대한 바꾸는 걸 추천할게. 이게 너무 못 참겠더라고. 맞아, 진짜 바꾸는 걸 추천할게. 안 바꿨으면 지금이라도 바꿔. 성적이 오른 거예요? 나는 성적이 떨어졌어.
얼마나 뭐 대충 이제 평균 내신을 얘기를 해주자면 그게 가장 지표가 되니까 1학년 기말 때 1.7에서 1.3까지 올랐다가 이제 2학년 때 다니고 나서 2.3까지 떨어졌지. 다시 올랐어. 2.0 하고 1.9 정도 이렇게 올렸는데 내신 하락, 내신 상승 이런 그게 내신 상승은 물론 좋지만 내신 하락이 그렇게 막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 나는 400명 중에서 1등급하고 40명 중에서 1등급이 다르거든.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인원수가 중요한 게 그게 매력이지. 중요한. 남자애들에게 해주고 싶은데 솔직히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하지 마. 하지 말까 했어. 학교 끝나고 2주와 바로 오지. 너 이제 학교 끝나고 바로 안 와? 난 바로 왔는데. 바로 오면 한 5시가 돼. 그럼 얘까지 해서 총 한 5명 다녔거든? 근데 얘는 공부하고 우리 4명은 나갔어 바로. 일단 나는 1학년 때부터 나는 수시로 가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모의고사를 거의 손 놓다시피 했거든. 근데 그거는 하지 마. 정시 공부가 수시 공부에도 수시 그 학교 내신에도 정말 많이 도움이 돼. 예를 들어 뭐 국어 영역 같은 데에서는 이제 모의고사 긴 지문을 읽다 보면은 독해력도 빨라지고 이제 문제 추론 능력도 빨라지거든. 그리고 수학은 21, 29, 30 이런 문제들 많이 풀어보면은 진짜 학교 시험 볼 때 좋아. 맞지? 그리고 영어는 여기 이주아 선생님 믿고 따라가면 되고 사탐은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과탐 준비하는 애들은 개념이 가장 중요해. 개념을 모르면은 문제를 응용할 수가 없어. 문제 어떤 식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답이 나오는 그 과정이 개념이 부족하면 진짜 찾기 어려워. 그러니까 먼저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러면 나도 공부 방법이랑 후회했던 거 좀 알려줄게. 난 국어는 내가 책 읽는 걸 싫어서 지문을 거의 안 읽고 모의고사 별로 많이 안 풀었거든. 근데 국어는 확실히 너네도 많이 알다시피 진짜 많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모의고사 잘하는 애들도 하겠지만 국어는 진짜 틈틈이 모의고사 풀어주고 지문 읽어주고 뭐 마라톤 그런 거 있잖아. 자주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솔직히 영어는 나는 2주화 말고는 전혀 2주화 숙제 말고는 전혀 건드린 게 없었어. 그 2주화 광고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2주화만 따라왔고, 그러면 수학이나 과탐 같은 경우는 내가 굉장히 후회하는 부분인데, 난 개인적으로 학원이나 이런 내 스스로가, 왜냐면 1, 2학년 때 성적이 꽤 나왔으니까 나 혼자 해도 괜찮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 왜냐면 솔직히 내가 혼자 하면 답만 맞으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수학이나 과탐은 약간 풀이를 보면 생각나는 게 또 따로 있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인강을 들었으면 했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었어. 나는 전혀 인강을 들을 용기가 안 나서 잘할까봐 안 들었는데 또 시간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후회되더라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문제를 하나를 만들고 그걸 다 파악한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확실히 나을 것 같아. 과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굳이 내 말대로 안 해도 되는데 너네 각자 학습 방법 하되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도 고3 때 되면 내가 스스로 좀 솔직히 난 자소서나 면접 때문에 바쁘다는 사람이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 그냥 뭐 하루에 2-3시간 투자만 살짝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딱히 6월, 9월 모의고사 앞두고 이제 그때쯤 보통 시작을 할 텐데 그때쯤이면 보통 수능에 신경 쓰지 자소서나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게 된단 말이야. 결국에는
나도 그렇지만 막 토요일 날 밤새 가면서 자소서를 쓰고 그랬는데 진짜 퀄리티가 진짜 안 좋아서 바로 선생님께 욕먹고 바로 빠꾸 먹거든. 그러면 난 분명히 토요일 동안 밤새서 했는데 그걸 다시 다 갈아엎고 써야 돼. 그러니까 차라리 수능 공부도 애초에 진짜 자소서나 면접 때 나중에 다 2학기 때 시간 그때 그쪽으로 다 쓸 생각하고 수능 공부를 지금 나는 3학년이구나. 미리 해줬으면 아직 1학기 남았으니까 하루에 자는 시간 빼고 진짜 올 공부에 투자하면 굉장히 많이 시간이 돼. 물론 나는 그렇게 못해서지만 연애라도 그래서 다 좋은 대학 갔으면 이렇게 했어. 당연히 수시가 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지금 겨울 방학 때부터 자소서를 준비해야 돼. 이게 뭐 에이 저 오빠 또 구라치네 이런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내가 자소서를 여름방학 3학년 여름방학 끝나고부터 준비했거든. 근데 그때는 너무 늦어. 왜냐면 여름방학이 끝나면 7월? 이제 8월 정도 되는데 9월부터 이제 수시를 쓴단 말이야. 그럼 한 달밖에 없어 시간이. 그냥 한 달에 완벽한 자소서를 뽑아내기 위해서 진짜 나 많이 고생했어. 아침 새벽까지도 쓰고 뭐 틈틈이 날 때마다 이제 학교 갈 때 학교 수업 안 듣고 노트북 갖고 와서 자소서 고치고. 그래서 내가 수정본만 지금 집에 갖고 있는 게 36개야. 그만큼 많이 고쳐야 돼. 근데 나는 이제 아까 오기 전에도 내가 자소서를 한번 읽어봤어.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근데 읽어보면서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거든. 36번을 고쳤는데도 완벽하지 않다면은 진짜 과장된 얘기로 100번을 고쳐야 이제 너희 마음에 조금씩 들기 시작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먼저 초안이라도 작성을 하는 게 좋아. 자기 생기부를 먼저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1번하고 2번 2번을 가장 중점적으로. 3번은 나눔 봉사 배려, 그거는 너희들 생기부 봉사나 이런 학급 회장 2번 활동에서 잘 드러나 있는데 그 1번, 2번은 자신만의 특색을 표현해야 되거든. 나는 이 사람과 이렇게 다르다. 이걸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내가 쓴 소재를 한번 얘기를 해주자면은 1번에는 천자를 그냥 나는 과학 거점 학교에서 실험하고 실험 그 결과하고 느낀점 쪽으로 썼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가려는 과가 항공우주기계 그쪽이니까 동아리 활동한 거, 축제한 거, 그리고 이제 연구 발표대회에서 상 받은 거, 그거를 세 개를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해서 썼어.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달 안에 준비하려다 보면은 되게 늦어. 그리고 막 짜증도 나고 집안 분위기가 말도 안 돼.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면은 겨울방학부터 쓰는 걸 진짜 추천해. 그리고 정시 방금 준비한다는 친구가 굉장히 마음 단단히 먹길 바랄게. 왜냐면 수시 정시 막 압도두고 반 애들 분위기가 정말 개판이거든. 애들 다 핸드폰 게임하고 영화 보는데 그 한가운데서 너 혼자 공부를 해야 하게 될 거야. 굉장히 마음, 아직도 1학기 나왔으니까 최대한 수시로, 물론 정시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정신 바싹 잡고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혹시 여기 생명과학 쪽으로 쓸 친구 있니? 생명과학. 방금 내가 여기 친구들은 뭐 비슷하게 하면 되겠지만 일단 내가 성적이 거의 꼴등이었는데 생기부나 이런 것 때문에 붙었다고 했잖아. 간단히 그냥 뭘 했는지 얘기를 해주면, 나는 처음에는 의사를 꿈꿔서 막 애초에 그런 생물 쪽으로 많이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해부 실험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굉장히 기초적이거든. 별로 물론 처리하기도 힘들긴 하겠지만
아니면 굳이 생명 쪽이라고 해서 화학을 안 할 필요는 없어. 나도 학교 부식 실험에 관련해서 학교를 깠거든. 우리 학교가 많이 부식으로 안 좋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면접 때 그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꽤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연대도 내 생각엔 아마 그것 때문에 교수님들이 반응이 괜찮아서 붙은 것 같기도 하고, 최대한 넌 굳이 막 어려운 거 막 솔직히 우린 일반고니까 그런 막 전문적인 실험을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너네 학교 근처에서 생활 근처에서 굉장히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굉장히 쉬운 것도 괜찮아. 왜냐면 그냥 했다는 게 내 생각에 중요하거든. 그걸로 너가 1학년 때 하면 그게 2학년, 3학년 때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3학년이라서 물론 처음이거나 아예 없는 친구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 두 개라도 하면 사호소나 면접할 때 얘기해서 교수님을 웃게 할 거리나 좀 그때 포인트를 좀 점수를 딸 거리가 생길 수 있을 거야. 그런 거 너무 어렵지 않아도 되니까 한두 개 찾았으면 좋겠어.